나는 판교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집 연회장 한가운데 서서 와인잔을 든 채 광대가 아플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객은 60명, 새하얀 식탁보 위로 라이브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엄마는 나와 함께 더현대 서울에서 40만 원을 주고 산 새 원피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다. 엄마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지만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도훈이가 오는데 엄마가 품위 있게 보여야지. 도훈이는 내 6살 터울 오빠다. 독일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우리 가족의 자랑. 엄마가 오빠의 원피스 값을 모으기 위해 3달 동안 고기 반찬을 입에 대지 않을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 나는 건배사를 하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평범한 안양 가정집에서 자란 오빠가 어떻게 세계적인 전문가로 성장했는지, 내가 그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준비된 멘트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손에 든 잔이 가늘게 떨렸다.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긴장하고 있었다. 그때 내 남편 민재가 부드럽게 내 팔꿈치를 잡더니 귀에 대고 몸을 숙였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지은아. 그가 입술의 움직임으로만 겨우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건배사하지 마.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민재는 나를 보지 않고 오빠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그가 무거운 강력 사건을 마치고 퇴근했을 때만 볼 수 있었던 특유의 눈빛이 서려 있었다. 내 남편은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의 수석 수사관이다. 그는 12년 동안 증거와 시신 그리고 거짓말을 다뤄왔다. 그가 그런 눈빛을 할 때면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뜻이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들어올린 와인잔이 허공에 멈췄다. 하지만 이 네 마디가 어떻게 내 세상을 뒤집어 놓았는지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내 이름은 지은, 32살이다. 나는 안양 만안구의 오래된 주공아파트 4층에 살고 있다.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공원 뷰가 보이는 방 3개짜리 집이다. 이 아파트는 양평에 사는 막내딸 집으로 거처를 옮기신 민재의 할머니가 손자인 민재에게 물려주신 집이다. 우리는 이 집을 우리 손으로 직접 고쳤다. 민재는 유튜브를 보며 장판을 깔았고 나는 벽을 아이보리색으로 칠했다. 새로 칠한 페인트 위로 반려묘 보리가 걸어가 복도 전체에 발자국을 남겼을 때 우리는 숨이 넘어갈 듯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의 삶은 부유하진 않아도 진짜 백이 단란한 삶이었다. 민재는 한 달에 450만 원을 벌고 나는 건설회사 경리직으로 320만 원을 받는다. 둘이 합쳐 77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 교통비, 고양이 사료값을 빼고 매달 150만 원씩 저축하며 서울 변두리, 아마 금천구나 구로구 쪽으로 이사할 청약금을 모으고 있었다. 민재는 조용하고 세심한 사람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꽃을 사오는 로맨티스트는 아니지만 새벽 3시에 내가 기침하는 소리를 듣고 말없이 일어나 물 한 컵을 가져다 주는 남자다. 그는 3년째 같은 청바지를 입고 동네 15영원짜리 블루클럽에서 머리를 자르며 내게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다. 하지만 그가 아주 가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일 이야기를 할 때면 나는 소름이 돋곤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문손잡이의 미세한 흠집, 소매 끝에 얼룩, 진술에서 1분의 오차가 나는 것들, 지하철에서 남의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를 내가 타박할 때면 그는 직업병이야라고 말하곤 했다. 반면 내 오빠 도훈이는 나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매력적인 미소와 보건소 할머니들마저 단숨에 회춘하게 만들 법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다. 도훈이는 늘 스타였다. 학창시절엔 전교 1등, S대 의대에서는 수석 졸업, 그 다음엔 레지던트, 그리고 독일 연수, 그렇게 벌써 4년째 근행근교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심장외과 전문의, 심장을 수술하는 의사, 전직 초등학교 교사로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을 받는 61세의 엄마 박영숙 여사는 마치 성인의 이름을 부르듯 경건하게 오빠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 도훈이가 수술실에서 찍은 사진을 보냈어. 스위스 취리 학회에 초대받았다더구나. 엄마 혈압약도 독일제로 꼭 챙겨온다더라. 국산이랑은 다르대. 엄마는 오직 그 통화만을 기다리며 살았다. 매주 일요일 오후 이시정각 영상통화. 오빠는 하얀 가운을 입고 화면에 나타났다. 그의 등 뒤로는 각종 인증서가 걸린 벽이 보였고 오빠는 말했다. 엄마, 다 잘 지내요. 오늘은 관상동맥 3중 우회수를 했어요. 72세 남자 환자였는데 수술 아주 잘 끝났습니다. 엄마는 그때마다 자랑스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나 역시 자랑스러웠다. 당연했다. 어릴 적 동네 놀이터에서 나를 괴롭히는 애들을 혼내주고 수학 숙제를 도와주고 영하 15도의 날씨에 외투를 잃어버린 내게 자기 패딩을 벗어주고는 스웨터 하나만 입고 집까지 걸어갔던 나의 든든한 오빠였으니까. 오빠는 1년에 한 번, 많아야 2번 한국에 왔다. 스케줄이 미친 듯이 바쁘고 병원에서 휴가를 잘 내주지 않는다고 독일은 그런 규정이 엄격하다고 했다. 우리는 이해했고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오빠가 왔다. 이유는 2가지였다. 엄마의 환갑 잔치, 그리고 오빠가 축하 파티에서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중대한 소식 때문이었다. 오빠는 가족 카톡방에 서프라이즈야. 가면 다 얘기해 줄게. 아마 안 믿길걸 이라고 적었다. 엄마는 2주 전부터 들떠 준비했다. 파티 기획은 내가 맡아 판교 고급 한정식집에 연회장을 예약했다. 밥값으로만 150만 원. 우리 부부의 예산에는 타격이 컸지만 엄마는 집에 그 많은 손님을 모실 공간이 없거니와 도훈이는 이런 멋진 파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셨다. 나는 동의했고 민재는 말없이 카드로 결제했다. 수원 천안 분당 등지에서 하객들이 모여들었다. 천안의 미숙 이모, 수원의 광수 삼촌, 엄마의 교사 시절 단짝이던 희정 엄마와 정아 엄마. 2분 다 브로치를 단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다. 사촌 오빠 동철이와 아내 수진 언니. 눈썰미가 매서운 79세의 이웃집 할머니까지. 오빠는 저녁 8시에 홀에 나타났다. 적당히 그을린 피부에 최고급 정장. 그리고 명품을 잘 모르는 내 눈에도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시계를 손목에 찬 채였다. 오빠는 엄마를 와락 껴안고 번쩍 들어 올렸다. 엄마는 소녀처럼 웃었고 오빠는 광수 삼촌과 반갑게 악수하고 미숙 이모의 2 손을 꼭 맞잡으며 동철 오빠의 아들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은아, 오빠가 팔을 벌렸다. 이리 와, 꼬맹이. 나는 오빠 품에 안겼다. 그에게서는 비싼 향수와 비행기 냄새가 났다. 따뜻하고 진짜이고 살아 숨쉬는 내 오빠였다. 민재는 조금 떨어져 서 있었다. 그와 오빠는 짧고 건조한 포옹 없는 남자들의 악수를 나누었다. 오빠가 말했다. 매제, 아직도 시신들 만지는 일하나? 민재가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합니다. 그게 다였다. 2 사람은 결코 친하지 않았다. 적대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서로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사람들일 뿐이었다. 파티는 순조롭게 흘러갔다. 갈비찜, 잡채, 그리고 엄마가 8만 원을 주고 특별 주문한 앙금 플라워 케이크. 축배가 이어졌다. 엄마의 건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엄마의 생일이었지만 어느새 오빠가 상석에 앉아 있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모두가 그에게 집중했고 독일 생활에 대해 묻고 싶어 했다. 오빠는 병원, 동료들, 독일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숙 이모가 물었다. 거긴 병원비가 다 공짜라며 오빠가 웃으며 답했다. 공짜는 아니지만 보험이 거의 다 커버해주죠. 우리나라처럼 의사 얼굴 한 번 보려다 대기실에서 죽는 일은 없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광수 삼촌이 우리나라도 의료보험은 잘 돼 있는데 라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이후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잔을 들자 장내가 조용해졌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베를린에 있는 병원에서 심장외과 과장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3년을 기다린 승진입니다. 연봉도 크게 뛰어서 드디어 엄마를 독일로 모셔갈 수 있게 됐어요. 아예 그쪽으로요. 정적,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 엄마는 오열했다. 미숙 이모는 손뼉을 쳤고 희정 엄마는 영수가 넌 그럴 자격 있어라고 말했다. 동철 오빠는 휘파람을 불었다. 모두가 왁자지껄 떠들며 오빠와 건배하고 껴안으려 다가갔다. 나는 잔을 든 채 서서 기쁨과 씁쓸함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꼈다. 엄마가 머나먼 독일로 떠난다니. 하지만 좋은 일 아닌가. 오빠가 엄마를 잘 보살필 테니까. 오빠는 의사고 언제나 최고의 아들이었으니까. 나는 건배사를 하기 위해 숨을 들이마셨고 바로 그때 민재가 내게 다가와 속삭인 것이다. 지은아, 건배사 하지 마.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오빠의 손을 보고 있었다. 12년 동안 흔적을 연구해 온 내 남편이 마치 범죄자의 손을 읽어내듯 오빠의 손을 노려보고 있었다. 뭐가 안 맞는데? 내가 입술만 달싹여 물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내 팔꿈치를 살짝 쥐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끔찍한 신호였다. 음악이 연주되고 엄마는 웃고 오빠는 축하를 받고 있었지만 내 뱃속 갈비뼈 아래 어딘가에서부터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천천히 번져가는 것 같았다. 우리 가족이 온전했던 마지막 밤이 될 거라는 불길한 예감. 파티는 자정쯤 끝났다. 하객들은 연락 끊지 말자며 포옹과 함께 시끌벅적하게 흩어졌다. 미숙 이모는 오빠의 양볼에 뽀뽀하며 넌 우리 가문의 별이야. 도훈아라고 말했다. 광수 삼촌은 오빠의 어깨를 퍽 쳤고 오빠는 살짝 휘청거렸다. 엄마는 오빠가 공기 중으로 증발해 버릴까 두려운 듯 오빠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나와 민재는 택시를 불렀다.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안양으로 돌아오는 40분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민재의 설명을 기다렸다.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차문에 기댄 채 담배를 끊은 지 2년이나 지났음에도 손가락으로 라이터를 만지작거리고만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나는 참을 수 없었다. 현관에 구두를 벗어던지고 주방으로 걸어가 정수기 물을 한 컵 따르며 말했다. 민재 씨, 말해봐.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문지방에 서 있었다. 적당한 단어를 고를 때 짓는 표정으로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지은아,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그가 틀릴 가능성이 정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말해. 그가 내 맞은편에 앉아 미간을 문질렀다. 손 말이야. 그가 말했다. 형님 손을 봤어. 손이 왜? 오빠 심장외과 의사잖아. 수술하느라 매일 6시간에서 8시간씩 수술대 앞에 서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지은아, 형님 손은 사무직 직원 손이야. 도구나 수술대 때문에 생긴 굳은 살 하나 없이 깨끗하고 매끄러웠어. 장갑 끼고 수술하잖아. 그 문제가 아니야. 실제로 수술하는 외과 의사들은 몇 년만 지나면 특유의 손 근육, 긴장도와 미세 운동 신경이 형성돼. 포크를 쥐는 방식조차 다르다고. 나는 매일 법의학자나 부검 애들을 보니까 알아. 형님 손은 너무 이완돼 있어. 나이프랑 포크를 쥐는 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그냥 사무직 격리 같았어. 민재 씨, 그건 억지야. 포크 쥐는 걸로 직업을 감별한다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시계 봤어. 봤어. 예쁘던데. 위블로 빅백 모델이야. 내가 검색해봤는데 매장가가 최소 3천만 원이야. 독일 병원 외과의사 연봉이 높긴 하겠지만 손목에 3천만 원짜리를 차고 다니면서 엄마를 겨우 베를린의 원룸 같은 곳으로 모시겠다고? 베를린 아파트 얘기할 때 지역이나 평수, 구체적인 건 단 하나도 말하지 않았어. 나는 침묵했다.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게 내 남편 민재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분석한다. 언젠가 보일러 수리 기사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견적을 부르자 사기꾼일 거라 의심했고, 실제로 그 기사는 청구서를 3배나 부풀렸던 게 맞았다. 하지만 이건 보일러 수리 기사가 아니라 내 친오빠다. 오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거야?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고 당신이 조심했으면 좋겠어. 특히 돈 얘기가 나오면. 무슨 돈? 형님이 장모님을 독일로 모신다잖아. 그 말은 안양 아파트를 팔겠다는 뜻이야. 서류 작업, 위임장, 법무사. 내 말이 틀렸다면 내가 제일 먼저 무릎 꿇고 사과할게. 하지만 만약 내 말이 맞다면 형님은 아직 본론을 꺼내지도 않은 거야. 보리가 그의 무릎 위로 뛰어올라 골골거렸다. 민재는 기계적으로 고양이의 귀 뒤를 긁어주었다. 그날 밤 나는 자리에 누웠지만 새벽 4시까지 잠들지 못했다. 다음 3일 동안 나는 민재가 직업병에 걸린 편집증 환자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 스스로도 인정했지 않은가. 12년 동안 범죄자만 상대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범죄자로 보이는 법이라고. 이건 정상이고 설명할 수 있는 일이다.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빠는 엄마의 안양 24평짜리 빌라에 머물렀다. 그는 한국에 2주 동안 머물 거라고 했다. 일 처리할 게 좀 있어. 오빠가 엄마에게 설명했다. 엄마 이주할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며 매일 내게 전화했다. 지은아, 도훈이가 베를린에 내 혈압 관리해줄 한국계 의사도 찾아놨단다. 어쩜 좋니? 엄마, 정말 갈 거야? 친구들은 어떡하고? 지은아, 독일이잖니. 도훈이가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걔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수요일 저녁 오빠가 전화를 걸어와 엄마와 민재 빼고 우리 둘만 만나자고 했다. 가족끼리 좀 의논할 게 있어서 그래, 꼬맹이. 우리는 목요일에 안양역 근처 스타벅스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일찍 도착해 500원짜리 카페라테를 시키고 핸드폰을 뒤적이며 앉아 있었다. 오빠는 15분 늦게 나타났다. 이번에는 목에 머플러를 두른 세련된 회색 정장 차림이었다. 미안, 차가 좀 막혔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더블 에스프레소를 시켰다. 지은아, 엄마 얘기 좀 하자. 예상했던 바였다. 엄마를 빨리 모셔가야 할 것 같아. 한 달 안에 비자는 벌써 알아봤고 가족 결합 비자로 가면 되는데 서류를 모아야 해. 그리고 아파트도 팔아야 하고. 엄마 아파트? 그럼 누구 아파트겠어? 이제 엄마한테 필요 없잖아. 안양집. 요즘 시세 좋던데 5, 6억은 받을 수 있어. 그 돈으로 베를린에 정착해야지. 가구도 사고, 초기 의료 보험료도 내고, 옷도 사고. 독일 물가 비싸잖아. 가슴속에서 무언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다. 불안함이라기보다는 옅은 거미줄 같은 불안의 그림자였다. 오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엄마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평생 여기서 사셨잖아. 지은아, 엄마 연세가 61야. 혈압에 관절도 안 좋으셔. 거긴 의료 시스템이 여기랑 달라. 난 엄마가 10년이 아니라 20년 더 사셨으면 좋겠어. 너 반대하는 거야? 아니, 당연히 아니지. 그냥 내 말은, 내 남편이 오빠가 사기꾼 같대라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물었다. 아파트 매매 서류는 엄마가 직접 하셔? 오빠가 에스프레소를 저었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기분 탓이었을까? 위임장으로 처리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 엄마는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 알다시피 내 앞으로 위임장 써주시면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려고. 엄마 신경 안 쓰시게 빠르고 깔끔하게. 가슴속 거미줄이 가느다란 그러나 뚜렷한 실로 변했다. 오빠, 내가 도와줄까? 나 건설회사 격리잖아. 서류 작업은 매일 하는데. 지은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넌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 격리고 이건 복잡한 해외 이주 업무야.
비자, 해외 계좌 개설, 환전까지. 내가 다 알아서 해. 넌 그냥 엄마랑 얘기만 잘해줘. 엄마가 불안해하시거나 의심하지 않게 네가 지지해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작별에 포옹을 했다. 오빠는 택시를 불렀는데 카카오티 블랙 고급 택시를 호출하는 것을 보았다. 안양 시내에서 블랙 택시라니. 저녁에 나는 이 이야기를 민재에게 했다. 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딱 하나를 물었다. 형님이 일한다는 병원 정확한 이름 말한 적 있어? 나는 생각에 잠겼고 이내 깨달았다. 없었다. 지난 4년 동안 오빠는 단 한 번도 병원의 정확한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다. 항상 우리 병원, 내 병원, 미헨 근교 병원, 그리고 이제는 베를린에 있는 병원이라고만 할 뿐이었다. 검색해봐. 민재가 말했다. 그냥 구글에 쳐봐. 흉부외과 전문의 도운, 하멘, 혹은 베를린. 뭐가 나오는지 봐. 나는 노트북을 열고 구글에 쳤다. 도운 흉부외과, 독일. 아무것도 없었다. 함부르크에 있는 동명이인 치과의사 1명과 드레스덴의 내과 의사뿐, 흉부외과 의사는 1명도 없었다. 독일어로 쳐보았다. 두운 헐시룰그 뮌첸. 결과 0. 영어로 쳐보아도 아무것도 없었다. 성을 다르게 쓰는 거 아닐까?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영문 표기가 다를 수도 있잖아. 민재가 옆에 앉아 말없이 독일 연방의사협회 사이트를 열었다. 검색창에 데이터를 입력하자 시스템이 결과를 출력했다. 독일에 등록된 모든 면허 의사 명부야. 민재가 말했다. 실제 진료를 보는 의사라면 무조건 여기에 있어야 해. 나는 화면을 쳐다보았다. 하얀 배경에 검은 글씨. 카이느 얼게비네스. 결과 없음. 노트북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옆에는 식어버린 내 찻잔. 보리는 창틀에서 자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5월의 따뜻하고 평범한 안양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내 머릿속에는 유리조각처럼 날카로운 생각 하나가 맴돌았다. 내가 32년 동안 사랑했던 내 오빠가 심장을 수술한다는 그 나라의 어떤 의료 명부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민재가 노트북을 덮고 나를 보았다. 지은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내일 비공식적으로 우리 쪽 데이터베이스로 형님을 조회해 볼 거야. 장모님이 도대체 누구한테 위임장을 써주려 하시는지 넌 알아야 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빠가 에스프레소를 젓던 모습을 떠올렸다. 손의 움직임을 아끼는 외과 의사가 아니라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처럼 두 손가락으로 가볍고 무심하게 젓던 그 모습을. 식탁 위에 핸드폰이 징징 울렸다. 가족 단톡방이었다. 엄마가 보냈다. 애들아, 우리 도훈이가 내일 엄마 모시고 법무사 사무실 간다. 위임장 쓴다고 드디어 시작이네.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내일. 일주일 뒤도 아니고 한 달 뒤도 아닌 내일. 나는 핸드폰을 쥐고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너무 떨려 통화 버튼을 2번이나 잘못 눌렀다. 신호음. 2번, 3번. 안 받았다. 4번, 5번. 여보세요. 꼬맹이 안 자고 뭐해. 잠에 취한 듯 나른한 목소리. 오빠, 엄마가 내일 법무사한테 간다며. 그래. 왜? 내일 말고 좀 미루면 안 될까? 일주일만이라도. 나도 서류 좀 보고 도와주고 싶어서. 지은아, 아까 낮에 다 얘기했잖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나 열흘 뒤면 출국이야. 그 전에 다 끝내야 해. 끌지 말자. 엄마도 변화가 두려우실 텐데 너까지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되지. 무슨 의심? 난 그냥 돕고 싶다고. 침묵. 그리고 오빠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들어본 적 없는 금속성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배어 있었다. 지은아, 너 친오빠 못 믿니? 믿어, 당연히 믿지. 그럼 내가 해야 할 일 조용히 하게 내버려둬. 잘 자라. 뚝.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까맣게 꺼진 화면을 쳐다보았다. 민재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내 옆에 누워 있었다. 형님은 절대 당신이 개입하게 두지 않을 거야.
민재가 말했다. 서두르고 있으니까 남의 돈을 두고 서두르는 사람은 늘 징조가 안 좋지. 아침 6시. 민재가 이미 옷을 다 입고 주방에 서 있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보통 8시에 출근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눈을 비비며 복도로 나갔다. 어디가? 일찍 출근하려고. 업무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 한산할 때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오빠를 뒷조사하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알아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민재는 내 이마에 키스했다. 건조하고 따뜻한 입술. 그가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고 보리가 내 다리에 몸을 비볐다. 내가 출근할 9시까지는 3시간이 남아 있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노트북을 켜고 다시 인터넷을 뒤졌다. 이번에는 오빠가 아니라 병원을 찾았다. 예전에 분행 근교의 작지만 아주 명성 있는 병원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분행 반경 50km 이내의 모든 심장외과 병원을 다 뒤졌다. 7개가 나왔다. 어느 병원 홈페이지에도 도운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독일어로도. 그러다 오빠가 단톡방에 보냈던 사진들이 생각났다. 카카오톡을 열어 대화 기록을 위로 올렸다. 수술실에서의 사진. 마스크와 모자를 써서 눈만 보였다. 인증서가 걸려있는 진료실 사진. 그리고 병원 외관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하얀 건물과 유리문. 나는 병원 배경 사진을 저장해 구글 이미지로 역추적 검색을 돌렸다. 3초 만에 결과가 나왔고 내 입안이 바싹 말랐다. 그것은 셔틀스톡 사이트의 스톡 사진이었다. Modern Hospital Building Germany라는 설명. $20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사진이었다. 오빠는 그 배경 앞에 서 있었지만 병원 자체는 조작된 이미지였다.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배경.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1분 동안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 인증서가 걸려있던 진료실 사진을 확인했다. 확대해보니 인증서 글씨가 흐릿했지만 하나는 부분적으로 읽을 수 있었다. 덕터 한스 베버, 카리올로기 뮌신. 한스 베보 박사, 우리 오빠가 아니었다. 남의 진료실이거나 아예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이었다. 오전 9시 5분. 나는 강남에 있는 건설회사 격리분의 파티션 안에 앉아 있었지만 전표에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헤엄쳤다.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지금 엄마는 6억짜리 아파트를 팔 위임장을 쓸어 자신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는 가짜 오빠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가고 있다. 10시 30분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지은아, 통화 가능해? 응, 복도에 나왔어. 비공식 루트로 지인 통해서 형님 조회해봤어. 도훈, 1986년생. 안양에 주민등록돼 있고 여권 출입국 기록 보니까 마지막 출국이 8개월 전이야. 독일이 아니라 베트남 다낭. 10일짜리. 그 전에는 1년 전에 방콕 다녀왔어. 형님 여권에 최근 2년 동안 독일 입출국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어. 나는 벽에 기댔다. 발밑에 장판이 배처럼 꿀렁거리는 것 같았다. 민재 씨, 그게 무슨 말이야? 4년 동안 독일에, 4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근 2년 동안 독일엔 간 적이 없어. 기록이 없으니까. 그리고 1년 반 전에 개인 사업자 등록을 했어. 업종은 컨설팅 서비스. 의료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 게다가 세금 체납액이 500만 원이야. 손목에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찬 사람의 세금 체납액이 500만 원이라고? 민재 씨, 나 지금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아야겠어. 잠깐만. 네가 전화해서 오빠 사기꾼이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장모님은 내 말 안 믿으실 거야. 형님 말을 믿으시겠지. 넌 졸지에 엄마가 외국 가는 걸 시샘해서 발목 잡는 나쁜 딸이 되는 거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 우리에겐 지금 조회 기록이랑 사진 캡처본, 그리고 내 말뿐이야.
엄마는 다른 나라 경유해서 갔겠지. 명부가 업데이트 안 됐겠지. 네가 오해한 거겠지. 라고 하실 거야. 지은아, 나 부정 단계의 심리가 어떤지 잘 알아.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어. 장모님은 자기 아들이 위대한 외과 의사라고 믿고 싶어 하셔. 그게 장모님 평생의 자부심이니까. 그걸 빼앗는 건 장모님의 일부를 죽이는 거랑 똑같아.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분명 지은아, 민재가 그냥 질투하는 거야. 옛날부터 도훈이 껄끄러워 했잖니라며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 시간을 끌어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딸로서 법무사 사무실에 같이 가고 싶다고 해. 동행할 권리가 있으니까 최소한 과정은 지연시킬 수 있을 거야.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이미 옷을 다 입고 기분이 좋은지 밝고 들뜬 목소리로 받았다. 엄마, 법무사한테 몇 시에 가? 12시에. 지은아, 도훈이가 안양역 앞 최미란 법무사 사무소로 예약해놨어. 엄마, 나도 같이 가고 싶어. 회사에 반찬일 테니까 좀 기다려줘. 침묵, 엄마의 목소리가 살짝 당황한 듯 들렸다. 지은아, 왜? 도훈이가 알아서 다 할 텐데. 너 일하잖니? 엄마, 집 파는 거잖아. 큰일인데 그냥 옆에 있고 싶어서 그래. 알았다. 그럼 12시까지 와. 늦지 말고. 도훈이 기다리는 거 안 좋아한다. 나는 부장님께 반차를 냈다. 부장님은 마뜩자는 표정을 지었지만 보내주었다. 광역버스를 타고 안양으로 향했다. 12시 안양역 앞 공증법무사 사무소. 평범한 건물 2층. 최미란 법무사라는 간판. 옆에는 미용실과 편의점이 있었다. 엄마와 오빠는 이미 와 있었다. 엄마는 그 40만 원짜리 원피스의 머리를 새로 세팅한 모습이었고, 오빠는 캐시미어 코트에 갈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오빠가 나를 보고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1초 정도 늦게 번졌다. 단 1초. 예전 같았으면 눈치채지 못했을 찰나였다. 꼬맹이 합류하기로 했어? 응. 그래도 가족 일이잖아. 그럼 당연하지. 들어가자. 내부는 전형적인 법무사 사무실이었다. 벽을 따라 놓인 의자, 데스크, 종이와 프린터 토너 냄새. 우리는 사무실 안으로 안내받았다. 안경에 줄을 매단 50대 여성 최미란 법무사가 단호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앉아 있었다. 오빠가 책상 위에 서류철을 내려놓고 손글씨가 아닌 타이핑으로 잘 인쇄된 위임장 초안을 꺼냈다. 제 이름으로 포괄 위임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오빠가 말했다. 안양 만안구 주공아파트 31호에 대한 부동산 처분 권한입니다. 매매, 대금 수령, 그리고 필요한 모든 서류 서명 권한까지요. 최 법무사가 엄마를 쳐다보았다. 박영숙님, 포괄 위임장은 대리인이 어떤 가격에든 아파트를 팔고 자기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요. 제 아들인데요. 바로 그때 나는 계획에도 없던 말을 내뱉고 말았다. 마치 민재가 내 목소리를 빌려 말하는 것 같았다. 법무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위임장에 제한을 걸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최소 매매 가격을 정하고 매각 대금은 대리인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는 조건을 달 수 있나요? 오빠가 천천히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매력이나 따뜻함이 아닌 번뜩이는 차가움을 보았다. 찰나의 냉기가 스쳤고 곧바로 미소 뒤로 숨겨졌다. 지은아,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어차피 그 돈 다 엄마 독일 가시는데 쓸 건데. 오빠, 그냥 엄마 안전장치 하나 해두자는 거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최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최소 매매가와 대금 수령 계좌를 지정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어린 시절 내가 손님들 앞에서 버릇없이 굴대짓던 그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서운함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너 왜 이러니 지은아?
지은아, 엄마가 작게 말했다. 도훈이는 내 아들이야. 난 널 오빠를 믿어. 엄마, 나도 오빠 믿어. 근데 내 직업이 격리잖아. 서류 꼼꼼하게 해서 나쁠 거 없어. 돈은 돈이니까. 오빠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다. 그가 가죽 위로 손가락을 톡톡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정심의 대명사였던 오빠가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알았어. 그가 말했다. 내 뜻대로 해. 법무사님. 최소 매매가 5억으로 적어주시고 대금은 박영숙 씨 계좌로 입금하는 걸로 해주시죠. 이제 됐니, 지은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서명했고 법무사가 공증을 마쳤다. 제한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오빠는 엄마의 아파트를 팔 권한을 얻어냈다. 사무실을 나와 엄마가 편의점에 물을 사러 간 사이 오빠가 내 손목을 낚아챘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아주 꽉 잡았다. 지은아, 미속이 싹 가신 낮은 목소리였다. 민재가 너 꼬드긴 거지? 민재 씨가 무슨 상관이야? 식당에서 내내 나를 무슨 용의자 보듯 쳐다보던데. 내가 눈치 못 챌 줄 알았어? 눈치챘어. 오빠, 아무도 오빠 의심 안 해. 넌 그냥 친오빠를 못 믿는 거지. 내 그 경찰 남편이 귓가에 대고 무슨 헛소리를 속삭였으니까. 지은아, 난 엄마한테 제대로 된 인생 찾아주려고 4년 동안 타지에서 뼈 빠지게 고생했어. 근데 넌 법무사 앞에서 이딴 서커스나 벌이고 있네. 오빠가 내 손목을 놓았다. 물병을 든 엄마가 돌아오자 오빠는 다시 딸깍 스위치를 켠 듯 미소 짓고 농담을 던지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다. 나는 손목에 오빠가 꽉 쥐었던 자리가 불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생각했다. 저 남자는 내 오빠가 아니야. 아까 나에게 말하던 그 남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야. 그날 저녁 민재는 평소보다 늦은 9시에 퇴근했다. 말없이 구두를 벗고 주방으로 걸어와 의자에 앉더니 식탁 위에 출력물 한 장을 올려놓았다. 지은아, 앉아봐. 나는 자리에 앉아 종이를 집어들었다. 비공식적으로 뽑은 듯 지기는 없었지만 데이터가 빽빽한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도훈명의 계좌에 최근 6개월 거래 내역. 민재가 이걸 어디서 났는지는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입금 내역. 개인 사명으로부터 입금된 총액 2억 5천만 원. 송금 메모, 투자금, 의료 프로젝트, 컨설팅, 출금 내역, 성담동 월세 400만 원, 고급 레스토랑, 의류, 방콕과 다낭 항공권 결제, 그리고 유진아라는 사람에게 매월 500만 원씩 정기 이체. 유진아가 누구야? 내가 물었다. 아직 몰라. 알아보고 있어. 나는 네 사람에게서 입금된 2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응시했다. 투자금. 독일에서 심장 수술을 한다던 내 오빠는 사실 서울 강남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슨 프로젝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의 아파트마저 팔려고 한다. 식탁 위에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지은아. 기쁘고 들뜬 목소리. 도훈이가 아파트 살 사람을 벌써 찾았대. 어떤 사람이 5억 5천에 바로 사겠다고 이번 주말까지 계약하자더라. 어쩜 이렇게 빨리 일이 풀리니? 이번 주말까지 4일 남았다. 숨이 턱 막혔다. 엄마, 내가 간신히 평정을 가장하며 말했다. 나랑 약속 하나만 해. 내 허락 없이 절대 아무데도 도장 찍지 마. 제발. 엄마가 침묵하더니 돌덩이처럼 무거운 서운함이 밴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너 대체 왜 그러니? 도훈이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데 넌 걔를 남대하듯 하네. 걔는 내 오빠고 내 아들이야. 난 내 아들 믿어. 뚝!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민재를 보았다. 그는 손깍지를 낀 채 턱관절을 가득 씹고 있었다. 4일. 그가 말했다. 장모님께 아들이 가짜라는 걸 증명할 시간이 4일 남았어. 못하면 장모님은 집을 잃으실 거고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창밖은 어두웠다. 비는 그쳤지만 현관 차양에서 아직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카운트다운의 초침 소리처럼 일정하고 무겁게. 4일. 다음 날 아침 만원 버스를 타고 출근하면서도 나는 주문처럼 그 말을 되뇌었다. 4일 뒤면 엄마의 아파트가 오빠가 데려온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넘어간다. 서류상으로는 엄마 계좌로 돈이 들어오겠지만 그 다음은 오빠는 베를린 정착금 명목으로 그 돈을 자기에게 이체하라고 엄마를 구슬릴 것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베를린을 위해서 민재는 나보다 먼저 출근했다. 나가기 전 그는 단 한마디만 했다. 유진아라는 여자 찾아보고 몇 가지 더 확인할게. 저녁에 얘기하자. 그는 내 관자놀이에 입을 맞추고 내가 작년 가을부터 버리라고 했던 그 낡은 점퍼를 입고 나갔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나는 엑셀의 숫자들을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부장님이 2번이나 나를 불렀지만 듣지 못했다. 3번째에야 그녀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은 씨, 괜찮아? 얼굴이 백지장 같아. 가족 일이 좀 있어서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집중할게요. 집중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와 회사 앞 벤치에 앉아 사촌 동철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철 오빠는 수원에서 전기기사로 일하는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이다.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는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 그라면 뭔가 눈치챈 게 있을지도 몰랐다. 지은아, 웬일이야, 대낮에. 오빠, 내가 도훈 오빠에 대해서 뭐 하나만 물어볼게. 솔직하게 대답해줘. 침묵. 방문을 닫는 소리가 났다. 물어봐. 파티 때나 아니면 최근 몇 년 동안 도훈 오빠 보면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느꼈어? 동철 오빠가 5초 정도 침묵하더니 천천히 단어를 고르며 말했다. 지은아, 내 말 잘 들어. 나 도훈 형 존경해. 똑똑하고 배운 사람이니까. 근데 딱 하나 좀 거슬리는 게 있었어. 형이 관상동맥 우회술 얘기했잖아. 내가 호기심에 한번 검색해 봤거든. 근데 형이 수술 과정을 설명한 게 뭐랄까. 교과서 같았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네이버 지식백과인가 의학 포털에 있는 글이랑 문장이 완벽하게 똑같더라고. 소름 돋게. 손끝이 차가워졌다. 오빠, 확실해? 난 의사가 아니니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의학 용어가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그냥 의사들은 원래 저렇게 말하나 보다 하고 넘겼어. 근데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수진이가 그러는데 형 피부 탄 거 말이야. 사내내 5월 햇빛에 그렇게 탈 수가 없대. 그건 동남아 햇살에 탄 피부래. 수진이가 여행사 5년 다녔잖아. 보면 안다네. 동남아 태닝, 다낭, 방콕. 모든 게 맞아 떨어졌다. 토가 나올 것 같았다. 나는 동철 오빠에게 고맙다고 일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알았어. 근데 무슨 일 있으면 말해라. 내가 가서 형이랑 남자 대 남자로 단판 지을 테니까. 아직은 아니야. 그냥 모른 척 해줘. 오후 2시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흠칫 놀랐다.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를 내며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안녕. 생각 좀 해봤는데 우리 저녁에 따로 좀 보자. 어제 법무사 일은 내가 너무 나를 세웠어. 미안하다. 옛날처럼 편하게 오누이끼리 밥이나 먹자. 부드럽고 따뜻하며 사람을 감싸는 목소리. 내가 평생 알아온 바로 그 도훈 오빠의 목소리. 영하 15도에 자기 패딩을 벗어주던 그 오빠. 나는 하마터면 응 오빠. 다 이자라고 말할 뻔했다. 하지만 셔터스톡 병원 사진과 한스 베버 박사의 진료실, 텅 빈 연방의사협회 명부가 떠올랐다. 그래, 내가 말했다. 언제, 어디서, 저녁 7시에 안양 1번가 옛날 돈가스 집에서 보자. 어릴 때 자주 가던 곳, 돈가스 집에 도착해보니 오빠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식탁에는 왕돈가스 2접시와 수프가 놓여 있었다. 오빠가 미소 지으며 일어나 나를 껴안았다.
같은 비싼 향수 냄새. 앉아, 지은아. 내 것도 시켜놨어. 어릴 때 우리 부먹이냐 찍먹이냐로 엄청 싸웠던 거 기억나? 난 무조건 부먹이지. 내가 앉으며 말했다. 맞아. 난 아직도 찍먹인데 엄마가 맨날 둘 다 별나다고 하셨지. 우리는 웃었고 몇 분 동안은 모든 게 예전 같았다. 돈가스, 어린 시절의 추억, 남매의 대화. 오빠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동철 오빠랑 차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바지가 찢어져서 엄마한테 혼나고 직접 바느질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부터 꿰매는 건 자신 있었지. 그가 웃었다. 독일 동료들도 내 손재주 보고 놀라. 독일 동료들. 내 안에서 무언가 덜컥하고 걸렸다. 오빠. 나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빠 병원 얘기 좀 해줘. 엄마가 가실 곳이잖아. 베를린 어디 구역에 있는 어떤 병원이야? 그는 단 1초도 흔들림 없이 답했다. 샤리테 병원 헬리오스 심장외과 병동. 동네는 조용하고 나무도 많아. 옆에 공원도 있고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샤리테, 헬리오스. 나는 속으로 기억해 두었다. 나중에 찾아봐야지. 아파트는 샤를로텐부르크 쪽의 투룸. 18평 정도. 월세는 500유로 정도. 좀 비싸긴 한데 베를린 물가가 원래 그래. 그는 지역, 평수, 가격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나는 하마터면 믿을 뻔했다. 정말로? 오빠, 집 사진 같은 거 없어? 주소라도 엄마 보여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텐데. 그리고 대화 중 처음으로 그가 0.5초 정도 머뭇거렸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를 뒤적거렸다. 어디 보자. 아, 맞다. 노트북으로 다 옮기고 폰에서는 지워버렸네. 용량 꽉 차서 내일 보내줄게. 알았어. 우리는 식사를 마쳤다. 오빠가 계산대에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무심하게 툭 던졌다. 지갑 안에는 그런 5만 원권이 수북하게 들어있었다. 신용카드가 일상화된 독일에서 온 사람치고는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다녔다. 밖에 나와 오빠가 담배를 꺼내 물었다. 놀랐다. 예전엔 안 피웠는데 언제부터 피웠어? 내가 물었다. 독일 가서 배웠지. 외과 의사들 스트레스 받아서 다들 담배 피워. 그가 깊고 익숙하게 연기를 빨아들였다. 이건 늦게 배운 사람의 솜씨가 아니었다. 골초의 모습이었다. 지은아, 오빠가 연기를 내뿜으며 나를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건 다 엄마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난 4년 동안 이걸 위해 뼈 빠지게 일했어. 민재 매제가.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누구도 이걸 망치게 두지 마. 알았어, 오빠. 오빠는 나를 안아주고 블랙 카카오 택시를 타고 떠났다. 나는 인도에 서서 멀어져 가는 고급 세단을 지켜보았다. 손에 쥔 핸드폰이 진동했다. 민재였다. 유진아 찾았어. 집으로 와. 중요해.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오빠의 말을 떠올렸다. 그 누구도 망치게 두지 마. 오빠는 민재의 이름을 먼저 꺼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고 있었고 유일하게 진실을 보는 내 남편으로부터 나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다. 집에 가니 민재가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다. 펼쳐진 노트북 앞에는 차 2잔이 놓여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찻잔을 2손으로 감쌌다. 말해봐. 유진아, 26세. 민재가 시작했다. 청담동 거주. 공식적인 직업은 없는데 비공개 인스타 계정이 있어서 지인 통해서 뚫었어. 지은아, 매일 최고급 레스토랑이랑 다낭, 방콕 여행 간 사진이 올라와.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에 남자의 손이 찍혀 있는데 위블로 빅뱅 시계가 보여. 나는 말없이 화면을 보았다. 민재가 캡처본을 보여주었다. 샴페인 잔을 든 여자의 손. 그리고 그 옆에 푸른색 정장 소매를 입은 남자의 손. 시계. 판교 연회장에서 내 오빠의 손목에 있던 바로 그 시계였다. 사실혼 관계거나 애인이겠지. 민재가 말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송금하고 있어.
장모님 연금의 3배가 넘는 돈이야. 돈은 어디서 나는 건데, 민재 씨? 외과 의사가 아니면 대체 어디서? 민재가 노트북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네이버 카페나 밴드 같은 비공개 커뮤니티 화면이었다. 제목, 의료 스타트업 투자 모임, 수익률 30% 보장, 모임장, 도훈, 사람들한테 돈을 모으고 있어. 민재가 말했다. 자기를 성공한 흉부외과 의사로 포장하고 독일 의료계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의료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거지. 30% 수익을 약속하면서 전형적인 폰지 사기, 다단계야. 우리가 본 2억 5천만 원은 빙산의 일각이겠네. 아마 다른 계좌도 더 있을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위로 숫자들이 둥둥 떠다녔다. 2억 5천만 원, 엄마 아파트 5억 5천만 원, 매달 유진아에게 500만 원, 세금 체납일 500만 원, 3천만 원짜리 시계, 안양 시내의 고급 택시. 내 오빠는 사기꾼이다. 눈을 떴을 때 민재는 동정이나 조소 없이 그저 고통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이 진실이 수술용 칼처럼 예리하게 내 마음을 찢어놓을 거라는 걸 알기에 그도 말하기 힘들어했다. 지은아, 하나 더 있어. 형님이 말한 병원 확인해 봤어. 샤리테 병원의 헬리오스 병동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헬리오스는 독일 내 다른 병원 체인 그룹 이름이야. 샤리테랑은 아무 상관없는 조직이야. 이것저것 섞어서 대충 지어낸 거지. 나는 오빠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지역과 평수, 월세 가격을 떠올렸다. 샤를로텐부르크 18평, 1,500유로.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는 완벽한 거짓말. 우리 이제 어떡해? 내가 물었다. 내일 나 연차 쓸게. 장모님 댁에 같이 가서 다 보여드리자. 명부, 거래 내역, 비행기 기록, 그리고 저 유진아라는 여자 사진까지 전부. 엄마는 안 믿을 거야. 민재 씨. 우릴 원망하실 거야.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집과 노후 자금을 다 날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움받는 게 나아. 나는 찻잔을 비웠다. 차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10살의 어린 도훈 오빠가 영하 15도의 날씨에 내게 벗어주었던 그 패딩을 입고 안양 주공아파트 놀이터에 서 있었다. 오빠는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아, 나 추워. 왜 패딩 안 돌려줘? 새벽 4시. 나는 젖은 얼굴로 깨어났다. 아침 일찍 우리 부부는 엄마 집으로 향했다. 2012년식 낡은 아반떼 안에서 우리는 침묵했다. 뒷좌석에는 민재가 챙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의사 명부 캡처본, 셔터스톡 병원 사진, 계좌 거래 내역, 유진아의 인스타 사진. 나는 애써 그것을 보지 않으려 노력했다. 오전 10시, 엄마의 빌라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편한 면바지와 티셔츠 차림에 오빠가 문을 열었다. 우리를 본 오빠의 표정이 변했다. 당황이나 놀라움이 아니었다. 곧바로 굳어지며 전투를 준비하는 사람의 싸늘한 표정이 되었다. 지은이, 민재, 매재, 아침부터 웬일이야? 얘기 좀 하려고. 내가 말했다. 다 같이. 엄마는 어딨어? 주방에 김치전 부치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작년 설날에 내가 사준 촌스러운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다. 우리를 보고 반갑게 웃으셨다. 지은아, 김서방, 앉아라. 김치전 금방 된다. 엄마, 하던 거 멈추고 잠깐 앉아봐. 내가 말했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 엄마는 나와 민재, 그리고 민재 손에 들린 서류철을 보았다.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무슨 일인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목구멍에 단어들이 걸려 나오지 않았다. 엄마 앞이고 오빠는 팔을 짱짱하게 낀 채 주방 문가에 서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엄마의 자랑스러운 의사 아들이 사실은 4년 동안 영상통화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놈이라고 말해야만 했다. 민재가 전 접시 옆에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바로 그때 오빠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부드럽게 서류철을 치우며 웃으며 말했다. 엄마, 듣지 마. 매제가 탐정놀이에 심취했나 봐. 인터넷에서 이상한 종이 쪼가리 몇 개 주워와서 날 사기꾼으로 몰려나 보네. 웃기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엄마가 민재를 보았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눈빛. 불신. 오빠가 아닌 우리 부부를 향한 불신이었다. 김서방. 엄마가 차갑게 말했다. 뭘 가져온 건가? 민재는 서류철을 차분히 열었다. 마치 수사 브리핑을 하듯 일목요연하게 증거를 펼쳤다. 장모님, 형님은 독일의 어떤 의사 명부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연방의사협회 조회 결과입니다. 형님이 보내신 병원 사진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스톡 사진이고요. 가장 최근의 출입국 기록은 8개월 전 베트남 다낭입니다. 2년 넘게 독일에 가신 적조차 없습니다. 침묵. 프라이팬 위에 김치전이 지글거리다 못해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오빠가 가볍고 자연스럽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내 눈엔 그의 목을대가 꿀꺽 넘어가는 게 보였다. 매제, 장난해. 명부 업데이트가 원래 느려. 사진은 내가 다른 사진을 잘못 보냈나 보네. 헷갈렸나 보지. 여권, 나 두바이 경유해서 가. 거기서 도장 안 찍어줄 때도 많아. 모든 혐의에 대한 빠르고 매끄러운 반박. 엄마가 오빠를 바라보자 굳었던 어깨가 풀리는 게 보였다. 엄마는 오빠를 믿고 싶어 했다. 아니, 믿었다. 거봐라 지은아. 엄마의 목소리에 다시 온기가 돌았다. 다 설명이 되잖니. 아침부터 사람 놀라게 왜들 이러니 정말. 민재가 말없이 마지막 종이를 꺼내 엄마 앞에 놓았다. 샴페인을 든 젊고 예쁜 유진아의 사진, 그리고 위블로 시계를 찬 남자의 손. 장모님, 형님은 매달 500만 원씩 이 여자에게 돈을 보냅니다. 서울 청담동에서 월세 4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고요. 흉부외과 의사가 아닙니다. 의료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사진을 집어들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돌처럼 굳어 있었다. 사진을 쳐다보는 엄마의 얼굴은 밀랍 인형 같았다. 오빠가 식탁으로 다가가 사진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그리고 내 엄마, 61세의 전직 초등학교 교사, 연금 150만 원을 받는 박영숙 여사가 오빠를 올려다보며 속삭이듯 물었다. 도훈아, 이 여자는 누구니? 그리고 그 순간 정확히 그 1초의 찰나에 나는 오빠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똑똑히 보았다.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수도 있었으며 변명할 수도 있었다. 대신 그는 나를 돌아보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박지은, 너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아? 어디서 월급 450 받고 똥차 아반떼나 모는 경찰놈 하나 데려와서 내 오빠 인생을 뒷조사하게 만들어? 넌 남편한테 눈이 멀어서 친오빠를 판 거야. 엄마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나는 명치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말이 상처가 돼서가 아니라 그의 태도에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오직 꼬리를 밟힌 자의 분노만 가득했기 때문이다. 민재가 말없이 일어나 서류들을 챙겼다. 그는 오빠를 보았다. 그 시선에는 증오도 없었다. 거짓말하는 인간들을 너무 많이 봐온 수사관의 피로감만 묻어 있었다. 장모님, 그가 차분히 말했다. 아무 서류에도 도장 찍지 마십시오.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형님 말이 사실이라면 일주일 뒤에도 아무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말이 맞다면 장모님은 집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치전은 이미 새까맣게 타버려 부엌엔 매캐한 연기가 가득했다. 오빠는 팔을 짱짱하게 낀 채 벽에 기대 바닥만 보고 있었다. 엄마는 여전히 영정 사진을 쥔 사람처럼 유진아의 사진을 멍하니 쥐고 있었다. 우리는 아파트를 나왔다. 계단에서 나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엄마는 우리 말 안 믿었어. 내가 말했다. 아니, 들으셨어. 민재가 대답했다. 듣는 것과 믿는 건 달라.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의 카톡.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짧은 문장이었다. 당분간 찾아오지 마라. 나는 민재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는 턱을 꽉 깨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차에 탔다. 민재가 시동을 켰지만 출발하지 않았다. 핸들을 두 손으로 쥔 채 앉아 있었다. 형님이 지금 장모님한테 달콤하게 설명하고 있겠지.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1시간 뒤면 장모님은 우리가 가족을 질투하는 악당이고 형님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확신하게 될 거야.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기에 방금 전 내 오빠가 무기처럼 깎아내렸던 이 낡은 아반떼 안에서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다. 우리는 차 안에 10분쯤 더 앉아 있었다. 그리고 민재가 차를 출발시켰고 우리는 안양의 익숙한 거리를 지났다. 엄마가 30년 동안 근무했던 초등학교, 오빠가 의사를 꿈꾸며 들락거리던 보건소, 셔터스톡의 가짜 병원 사진처럼 이제는 모두 가짜 세트장처럼 느껴지는 우리 남매의 어린 시절 골목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오자마자 나는 소파에 쓰러져 저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보리가 내 가슴 위에 올라와 골골거렸다. 나는 기계적으로 녀석을 쓰다듬으며 천장을 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봄날 얼어붙은 강이 깨지듯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균열, 전화가 3번 울렸다. 미숙 이모, 안 받았다. 희정 엄마, 안 받았다. 모르는 번호, 수신 거부. 1시간 뒤 가족 단톡방에 오빠가 장문의 카톡을 남겼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해가 있어서 해명합니다. 제 매제 민재가 자신의 경찰 직위를 남용해 저를 불법으로 뒷조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고발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엄마를 봐서 참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헛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평정심을 유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미숙 이모가 답했다. 도훈아, 우린 널 믿어. 광수 삼촌이 남겼다. 다 큰 어른들끼리 잘 해결해라. 희정 엄마가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다. 동철 오빠는 침묵했다. 나는 이 단톡방을 보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오빠는 선빵을 날렸다. 그것도 내가 아니라 민재에게. 직위남용, 이건 실제적인 위협이었다. 만약 오빠가 진짜로 민원을 넣는다면 민재는 감찰을 받고 정직되거나 경찰 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 오빠가 그토록 비웃었던 450만 원의 월급마저 잃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민재에게 카톡을 보여주자 그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말했다. 형님이 저럴 줄 알았어. 그래서 공식 시스템 안 쓰고 지인 통해서 비공식으로 알아본 거야. 기록은 안 남아. 귀찮게 감찰 들어올 순 있겠지만 문제 없어. 민재 씨, 그가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다. 20분이나 물소리가 났다. 그가 나왔을 때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뜨거운 물 때문이었는지 아닌지는 묻지 않았다. 다음 날 금요일,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첫 신호음에 바로 받았다. 지은아, 작고 꺼져가는 목소리. 와라, 김서방 말고 너 혼자. 40분 만에 도착했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나는 엄마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눈은 부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으며 머리는 부스스했다. 엄마는 평소에 입고 다니던 낡은 몸빼 바지와 늘어난 티셔츠 차림이었다. 40만 원짜리 원피스도 촌스러운 앞치마도 없었다. 도훈이는 없다. 엄마가 말했다. 서울에 볼 일 있다고 나갔어.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엄마는 기계적으로 주전자 물을 끓이고 찻잔을 꺼냈다.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내가 먼저 말하마. 나는 입을 다물었다. 어젯밤 한숨도 안 잤다. 엄마의 목소리는 눈물기 하나 없이 건조했다. 그게 오열보다 더 무서웠다.
내가 치매가 왔나 싶어서 밤새 고민했다. 지난 4년 동안 도훈이랑 통화했던 일요일 오후 이 시를 다 세어봤어. 208번이더라. 나는 그 애가 했던 수술 얘기, 학회 얘기를 다 노트에 적어놨었어. 여기. 엄마가 찬장을 열더니 흔한 초등학생용 깍두기 공책을 꺼냈다. 표지에는 정갈한 교사 글씨체로 우리 도훈이 전화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목이 턱 막혔다. 엄마가 공책을 펼쳤다. 날짜별로 빽빽하게 적힌 일지였다. 3월 12일. 도훈이가 대동맥 수술을 했다고 함. 54세 여자 환자. 결과 좋음. 엄마가 소리내어 읽었지만 그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3월 19일. 취리 학회 참석. 새로운 우회술 기법 발표. 엄마가 공책을 덮고 그 위를 손바닥으로 쓸었다. 지은아, 어제는 너희 말을 못 믿었다. 아니, 믿기 싫었다. 민재 말이 맞다면 여기 적힌 내 4년의 세월이 다 가짜가 되는 거니까. 이 208번의 통화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도훈이에게 물어봤다. 도훈아, 내 마지막 환자 몇 호실에 있었니? 하니까 214호실이라더라. 그래서 수술실에 같이 들어간 간호사 이름이 뭐였니? 했더니 웃으면서 엄마, 간호사 이름까지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해야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도훈아, 유진아가 누구니? 침묵. 주전자물이 끓어 딸깍 소리를 냈다. 증기가 피어올랐다. 전화를 끊더라. 지은아, 내 아들이 그 여자 이름을 묻자마자 전화를 끊었어. 엄마는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 모아준 두 손의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내 나이 61에 연금 150만 원 받는 늙은이다. 이 집이 내 전 재산이야. 30년 동안 분필 가루 마셔가며 번 내 인생 전부. 어제 네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서지 않았다면, 민재가 없었다면 엄마는 울지 않았다. 그게 눈물보다 더 슬펐다. 그저 입을 다문 채 오빠가 축구공을 차고 뛰어놀던 아파트 앞 놀이터를 창밖으로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가짜 독일 의사가 아니라 그저 안양 골목길의 꼬마였던 그 시절의 흔적. 나는 엄마 옆으로 가 엄마를 안았다. 너무 말랐고 작았다. 언제 이렇게 마르신 걸까? 늘어난 티셔츠 너머로 뼈마디가 느껴졌다. 엄마에게선 우황청심환과 싸구려 세제 냄새가 났다. 엄마, 우리가 다 해결할게. 약속해. 지은아. 엄마가 나를 보며 말했다. 그 눈에 담긴 것은 고통도 절망도 아니었다. 수치심이었다. 내가 내 친구들, 희정 엄마, 정아 엄마,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내 아들이 독일에서 심장 수술한다고. 나 이제 동네 사람들 얼굴 어떻게 보며 사니? 나는 말문이 막혔다. 돈을 잃을 뻔한 충격이나 아들의 배신보다도 진짜 지인들 앞에서 아짜 아들을 자랑했던 늙은 엄마의 작고 매일매일 겪어야 할 수치심이 더 뼈아프게 다가왔다. 나는 저녁 때까지 엄마 곁을 지켰다. 차를 마시고 이따금 두서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는 지난 4년 동안 오빠가 영양제나 집수리 명목으로 엄마에게 보낸 돈이 대략 500만 원쯤 된다고 했다. 월세 400만 원짜리 청담동 집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었다. 내가 현관을 나설 때 엄마가 말했다. 지은아, 김서방한테 전해라. 고맙고, 그리고 볼 면목이 없다고. 어두워진 주공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며 나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묵직하고 뜨겁고 정당한 분노를 느꼈다. 내 오빠는 엄마를 4년 동안 속였다. 208번의 통화, 깍두기 공책, 오빠를 위해 석 달을 아껴 산 40만 원짜리 원피스. 오빠는 그 모든 걸 기만하고 엄마의 전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집에 오니 민재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수첩. 지은아, 앉아. 2명 더 찾았어. 누굴? 형님한테 돈 뜯기고 돌려받으려고 찾는 피해자들. 수원에 사는 남자가 의료 스타트업에 일 500만 원 넣었고
용인에 사는 여자가 1억만 원 넣었어. 둘 다 경찰서에 진정서 넣었는데 자발적 투자 형태라 아직 정식 수사로 안 넘어갔대. 전형적인 수법이지. 그가 화면을 보여주었다. 도훈에게 당한 피해자 모임 밴드였다. 그럼 총 4명이야? 아니, 5명. 어제 1명 더 추가됐어. 지은아, 피해자가 훨씬 많아. 형님 혼자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독일 의료계 인맥을 과시하고 30% 수익 보장한다면서 다단계식으로 긁어 모은 거야. 나는 화면을 보았다. 5명의 총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 엄마의 아파트 5억 5천이 합쳐졌다면 오빠에겐 엄청난 한탕이었을 것이다. 민재 씨.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것처럼 들렸다. 그 인간 잡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해? 민재가 나를 유심히 살폈다. 각오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수사관의 눈빛이었다. 피해자들을 모아서 개별 진정서가 아니라 경기 남부청 경제범죄수사대의 증거를 갖춰 고발장을 넣어야 해. 내 지인 중에 강상훈 팀장이라고 있어. 사기 사건 베테랑이니까 대충 안 넘어갈 거야. 시간은 얼마나 걸려? 서류 모으는데 3, 4일. 근데 형님이 눈치채면 안 돼. 눈치채면 바로 다낭으로 날아서 잠적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의 분노가 단단한 쇳덩이로 변하는 것 같았다. 내일 당장 시작해. 내가 말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고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단톡방에 오빠의 새 카톡이 떴다. 엄마 걱정 마. 매수자가 월요일까지는 기다려준대. 다 잘 될 거야. 오빠는 몰랐다. 엄마가 더 이상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지 않는 이유를. 깍두기 공책이 기소장처럼 식탁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320만 원 월급의 평범한 격리인 여동생이 자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을. 토요일 아침은 적막했다. 카톡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월요일, 즉 내일 모레면 오빠가 아파트 계약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민재는 아침 일찍 경제팀 강 팀장을 만나러 나갔다. 나는 보리에게 밥을 주며 집을 서성였다. 오전 10시 미숙 이모가 전화했다. 지은아, 이모의 목소리는 쉬어 빠진 식혜처럼 달큼하고 끈적했다. 이모가 걱정돼서 전화했어. 널 어릴 때부터 봤잖니. 도훈이는 성인군자야. 그럴 애가 아니야. 내 남편 민재. 경찰이라서 직업병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생사람 잡고 가족 파탄 내면 쓰니? 이모, 우린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쪼가리? 지은아, 인터넷엔 별의별 게 다 있어. 나도 내 이름 검색해 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그럼 내가 유령이니? 나는 눈을 감았다. 이모에게 독일 연방의사협회 명부 시스템을 설명하는 건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네, 알겠어요. 이모, 도훈이가 어제 나한테 전화해서 막 울더라. 여동생이 경찰 남편한테 세뇌당해서 자기를 팔아넘겼다고. 너 민재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니?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오빠는 손이 빨랐다. 하룻밤 사이에 친척들과 엄마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자신을 피해자로, 민재를 가스라이팅하는 악당으로, 나를 불쌍한 조종당하는 딸로 세팅해 놓은 것이다. 이어서 희정 엄마가 카톡을 보냈다. 지은아, 가족끼리 싸우지 마라. 남편이 처가 일에 너무 나서는 거 아니다. 동철 오빠만 빼고 모두가 오빠 편이었다. 오후 1시. 침묵을 지키던 동철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괜찮냐? 솔직히 미치겠어. 나한테도 형이 전화했어. 1시간이나. 말 진짜 잘하더라. 내가 그 네이버 지식백과 베낀 것만 몰랐어도 홀딱 넘어갈 뻔했어. 의사가 수술 부작용에 대한 논문 구절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서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수진이는 여전히 동남아 태닝이라고 확신하고. 지은아, 민재 매제랑 어떻게 할 건데? 증거 모으고 있어. 피해자들 고발장 넣을 거야. 도울 일 있으면 무조건 말해라. 그리고 장모님한테 혹시 내가 전화하게 되면 지은이가
엄마 제일 사랑한다고 전해드릴게. 나는 하마터면 울 뻔했다. 수원에서 전선 만지는 이 소박한 사촌 오빠만이 유일하게 진짜 현실의 손을 알고 있었다. 오후 4시, 민재가 탄 얼굴로 돌아왔다. 강 팀장이 서류는 받아주겠대. 근데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하나 필요해. 형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돈 투자하면 30% 보장해주겠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그 음성이 필수야. 녹음? 자기 입으로 다단계식 투자 권유를 하는 현장 음성. 나는 1분 정도 생각하다 말했다. 내가 오빠를 만날게. 오빠는 날 호구로 보니까. 지은아, 그건 위험해.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네가 친오빠 얼굴을 보며 철저하게 속이고 연기를 해야 해. 오빠는 엄마를 4년이나 속였어. 난 할 수 있어. 민재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만 한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측면 버튼을 누르면 돼. 3미터밖에 목소리도 선명하게 잡아내. 가벼운 기계였지만 그 무게는 세상을 짊어진 듯 무거웠다. 저녁 7시 나는 오빠에게 카톡을 보냈다. 썼다 지우기를 4번 반복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민재 씨 말만 듣고 예민했어. 내일 우리 둘만 보자. 오빠 잃고 싶지 않아. 1분 만에 답장이 왔다. 그가 기다리던 연락이었다. 당연하지 꼬맹이. 내일 낮 12시에 우리 갔던 옛날 돈가스 집에서 보자. 일요일 정오. 안양 1번가 돈가스 집. 나는 재킷 안주머니에 녹음기를 켠 채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빠는 12시 7분에 나타났다. 회색 정장, 하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과 과장되게 끌어올린 미소가 그의 불안감을 짐작게 했다. 지은아, 오빠가 나를 안았고 나는 내 안의 혐오감을 억누르며 같이 안았다. 오빠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우리는 마주 앉았다. 나는 목소리를 깔고 물었다. 오빠 화내지 말고 들어. 단톡방에 말했던 그 의료 스타트업 투자 말이야. 나도 관심 있어서 그래. 민재 씨랑 청약금 모으고 있긴 한데 너무 안 모여서 오빠가 돈 버는 거면 나도 좀 끼워주면 안 돼? 오빠의 눈빛이 0.5초 멈추더니 이내 중고차 딜러가 호구를 잡았을 때 짓는 특유의 광채를 띄었다. 너 진짜니? 응. 오빠가 하는 거면 믿을 수 있으니까. 오빠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완벽하게 세팅된 대본을 읽기 시작했다. 독일 의료장비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하는 거야. 최소 투자금 1억만 원, 수익률 30% 보장. 내가 현지에 있으니까 알짜 정보만 쏙쏙 뽑아주지. 지금까지 내 투자자 중에 돈 잃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녹음기가 주머니 속에서 그 모든 단어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투자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한 15명. 나는 지인 소개 아니면 안 받아. 계약서나 인가증 같은 건 있어? 그가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사모펀드 같은 개념이라 개별 계약서만 쓰고 금융권 라이선스는 필요 없어. 내가 수수료 받고 컨설팅 해주는 개념이니까 완벽하게 합법이야. 나는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재무교육에서 들었던 강사의 말을 떠올렸다. 금감원인가도 없이 30% 수익 보장한다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나는 환하게 웃었다. 솔깃하네. 민재 씨 몰래 내 비상금만 좀 넣어볼게. 오빠도 웃었다. 잘 생각했어. 민재 매제는 평생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다 썩을 놈이고 넌 더 대접받고 살아야지. 돈을 낸 뒤 오빠는 다시 블랙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나는 골목으로 들어와 녹음기를 껐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43분의 음성.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민재 씨, 다 녹음했어. 월요일 아침. 민재는 경기 남부청 강 팀장에게 녹음본과 피해자 5명의 고발장 원본을 통째로 넘겼다. 기계가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엄마가 집 매수자라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계약 안 한다고 했다. 엄마,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근데 그 사람이 전혀 안 놀라더라.
아들분이 문제 없을 거라더니 결국 이러시네요 하더구나. 지은아, 그 사람은 부동산 낀 일반 매수자가 아니라 도훈이 끈아풀이었어. 엄마는 4년 동안 동화 속에서 산 멍청한 늙은이야. 월요일 오후 2시 오빠가 가족 단톡방에 장문의 카톡을 날렸다. 아파트 계약이 파토난 것에 대한 분노였다. 엄마가 조종당했다느니 자기가 변호사를 사서 민재를 고소하겠다느니 하는 협박. 미숙이모와 희정엄마가 맞장구를 쳤다. 그때 동철 오빠가 카톡방에 링크 하나를 툭 던졌다. 독일 연방의사협회 면허의사 검색 시스템.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형 이름 검색하니까 결과가 영건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야? 20분 동안 카톡방에는 아무런 답이 올라오지 않았다. 숨 막히는 침묵. 수요일 강 팀장은 오빠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오빠는 출석하지 않았고 폰은 꺼져 있었다. 엄마가 내게 카톡을 보냈다. 도훈이가 짐 다 싸서 나갔다. 어디 가는지는 말 안 하더라. 오빠가 다낭이나 방콕으로 날아가 버릴까봐 두려웠다. 목요일 오빠는 출국 금지 및 지명 수배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날 오후 판교 연회장에서 민재가 내 귀에 속삭인 지 정확히 6일 만에 오빠는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태국 방콕행 편도 티켓을 끊고 나가려던 참이었다. 수화물에는 현금 3천만 원이 있었고 핸드폰 안에는 또 다른 대포폰 유심과 의료 투자 사기 피해자들과의 카톡 내역이 수두룩했다. 강 팀장이 말한 피해 금액은 대략 8억 원에 달했다. 내 오빠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최고 징역 10년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였다. 저녁 무렵 미숙이모가 전화를 걸어와 오열하며 사과했다. 지은아, 내가 미쳤었나 보다. 민재 욕한 거 용서해다오. 희정 엄마도 카톡으로 위로를 전했다. 집에 온 민재의 어깨에 기대어 내가 말했다. 오빠 10년 살지도 모른대. 알아. 내가 잘한 걸까? 장모님과 집을 지켰어. 그 대가를 네가 조금 아프게 치르는 것뿐이야. 단톡방에 남아있던 오빠의 마지막 카톡 옆에는 마지막 접속 목요일 14:37이라는 알림이 떠 있었다. 공항 체포 시간이 바로 그때였다. 금요일 아침 엄마가 카톡을 보냈다. 토요일에 와라. 김서방이랑 같이. 토요일 우리는 엄마 집으로 갔다. 민재는 평소에 입던 늘어난 티셔츠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고 면도를 말끔하게 하고 나타났다. 엄마는 40만 원짜리 원피스가 아닌 평범한 면 원피스를 입고 우리를 맞았다. 들어와라. 김치전 식는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너를 완벽하게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엄마 방식의 사과이자 환영이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전을 먹었다. 민재가 전을 조금 뜯어 바닥으로 내리자 엄마네 고양이 까미가 다가와 핥아 먹었다. 식사 후 엄마는 그 깍두기 공책을 꺼내 식탁에 놓았다. 태워버릴까 하다가 그냥 두기로 했다. 내 아들이 하는 말조차 함부로 믿어선 안 된다는 평생의 교훈으로 삼으려고 민재는 손가락이 하얘지도록 머그잔을 꽉 쥐고 있었다. 살인범이나 시신에 익숙한 그가 처음으로 받아보는 장모님의 묵직한 인정 앞에서 떨고 있었다. 한 달 뒤 1심 재판. 오빠는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압수된 위블로 시계는 없었다. 엄마는 재판에 오지 않았다. 동철 오빠가 내 옆에 앉아 묵묵히 어깨를 잡아주었다. 판사가 공소장을 읽어내려갈 때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피고인은 독일 셔터스톡의 이미지를 도용해 병원 사진이라 속였고 오빠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해액을 합의했기 때문이었다. 오빠의 애인 유진아는 인스타 계정을 폭파하고 증발해 버렸다. 재판이 끝나고 서초동 법원 앞 잿빛 서울 하늘 아래 서서 나는 생각했다. 오빠가 출소하면 44살, 엄마는 67살이겠지. 민재가 다가와 늘 그랬듯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흠집난 구형 아반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년이 지났다.
엄마는 독일에 가지 않고 안양의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 혈압 관리는 동네 보건소와 내과에서 보험 적용을 받으며 잘 받고 있다. 오빠에게서 교도소 발신으로 편지가 한 통 왔다. 엄마 미안. 내가 꼬였었나 봐. 구체적인 반성이나 유진아에 대한 해명은 쏙 빠진 비겁한 편지였다. 엄마가 답장을 했는지는 묻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여전히 만안구의 주공 아파트에서 보리와 함께 살며 매월 150만 원씩 저축한다. 냉장고에는 자석으로 붙여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다. 나 8살, 오빠 14살. 오빠가 내게 무등을 태워주고 있고 나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여름날 할머니 댁 사과나무 앞에서의 사진. 나는 그 사진을 떼지 않았다. 오빠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사진 속의 그 소년만큼은 가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셔터스톡 사진과 조작된 영상 통화가 우리를 삼키기 전 그는 한때 진짜 내 오빠였다. 그리고 그 시절의 진실만큼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이다.